메시가 아닌 또 한 명의 바르셀로나 레전드 차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일단은 차비 얘기에 앞서서 이제 쿠만 감독의 경질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캄노우에서 열린 엘 클라시코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라요 바이에카노와의 원정 경기를 모두 패배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사실은 라요와의 경기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는 쿠만 감독이 자신의 경질에 대해서 전혀 이제 징후가 없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쿠만 감독이 떠나고 나서 경질을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구단의 고위층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쿠만 이후를 대비하고 있었다. 원래 보도상은 그렇게 나왔었죠. 엘클라시코에서 지고 나서 3경기 정도 더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냥 바로 라요한테 져버리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막상 경기력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브레스웨이트 같은 경우도 기대 이상의 입단 이후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시즌 초반에는 또 아라우호 선수가 센터백 영역에서 꽤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앞으로 좀 잘 쓸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도 줬고 무엇보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보면은 페드리 선수가 기대 이상의 정말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니에스타가 떠난 이후 중앙 지역에서 필요했던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또 잘 보여줬었고 새 시즌에 좀 기대감을 주는 요소들도 있었어요. 데파이 선수 같은 경우도 막상 사람들이 이제 별로 기대를 안 하는 흐름 속에서는 꽤 괜찮은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수들이 이제 초반에 부상으로 좀 이탈하는 부분들이 좀 생겼고 공격 쪽에 결혼이 특히 많았었죠. 브레이스웨이트가 막 뛰려고 하는 순간에 다쳤고 아라우호 선수도 최근 한 달 사이에 부상을 입으면서 이탈했고 미드필드 라인에서도 페드리 선수가 사실은 장기 이탈하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쿠만 감독이 저는 대응을 잘했다고 봐요. 저는 건데 그러니까 선수 인선에 있어서 가비 선수를 2군에 올려서 썼는데 이 선수가 스페인 국대 주전이 될 정도로 빠르게 가비는 센세이션이죠.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니코 곤살레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감하게 등용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쿠만 감독이 전략적인 운영, 팀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아쉬웠을지 모르겠지만 메시가 떠나고 선수 영입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어진 재료로 적재적소에 선수를 잘 선발했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썼다. 데스트 선수를 측면으로 공격적으로 전진시켜서 공격 지역에 좀 결원이 있는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잘 대응하기도 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특히 시즌 중이고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대대적인 영입이 가능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쿠만 감독을 경질한 것은 차비 감독을 이제 사실 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차비 감독을 좀 소진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명확한 계획이라든지 명확한 개선안이 없는 상태에서 감독의 정말로 이제 개인 능력만 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차비가 뭔가를 보여주고 역시 같은 선수를 가지고도 감독이 다르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구나를 보여준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특히 이제 차비가 카타르에서 잘하긴 했어도 그게 스페인 라리가라는 또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이 상황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느냐. 차비의 선임을 바르셀로나가 지나치게 일찍 하는 게 꼭 이제 한국 대표팀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대표 출신의 유망한 감독을 좀 일찍 썼다가 빨리 대표팀 감독 카드를 소진해버리는 거랑 좀 비슷해 보인다.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근데 어쨌건 간에 쿠만 감독을 경제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까 초반에 경기 내용적인 부분도 괜찮았다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그 결과가 좋았지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초반에 특히 헤타페전 같은 경우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꾸역승을 거뒀던 경기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쿠만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요. 강팀 상대로 1승 2무 8패예요. 그것도 이제 거가 초반에 유벤투스한테 승리한 거 제외하고는 한 번도 승리가 없었고요. 거기다가 무기력한 패배들이 너무 많았고요. 예를 들면은 바이에른 뮌헨한테 이제 유효 슈팅 하나도 못 때리고 0대3 대패. 벤피카한테도 마찬가지로 유효 슈팅 한 번도 못 때리고 0대3 대패를 당했었거든요. 강팀입니까? 아니 벤피카는 완전 강팀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르셀로나 보드진이라던가 바르셀로나 팬들이 봤을 때 그 경기들에서 결국 백스리, 5백 포메이션을 썼거든요.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썼는데 그만 실리를 얻어냈어야 돼요. 실리를 얻어냈어야 되는데 실리도 못 얻으면서 0대3 유효 슈팅 하나도 없이 대패를 당했어요. 바이에른하고 벤피카한테. 저는 그건 바르셀로나는 자기네들의 그 축구 철학이 너무 강한 구단이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이건 그럼 용납할 수 없는 결과였다는 거죠. 이전에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왔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비를 소진하기보다 어느 정도는 쿠만 감독이 시도하고 있던 사실 시즌 개막 전부터 우리는 첼시가 이제 투엘 감독과 함께 사용했던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우리도 리빌딩을 하고자 한다라고 애초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쿠만 감독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배경 그리고 그걸 진행했을 때 물론 구단 보드진이나 구단에서 우리의 철학은 그게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극렬한 내부의 저항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운영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감독의 독단으로 뭐 그런 게임 플랜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쿠만 감독도 바르셀로나 출신의 그 드림팀의 멤버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자라든지 네덜란드 축구가 바르셀로나에 이식됐던 과정에 어느 정도의 그 철학적인 줄기를 잇고 있기 때문에 가비라든지 니코 같은 선수들이 뛸 수 있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최대한 뭐 유망주도 써보고 또 3백도 써보고 뭐 다양한 전술적인 실리적인 효과를 내고 뭐 루크 데용이 뭐 사실 굉장히 뭐 쓰기 뭐 어려운 수준의 선수로 드러나고 있지만 뭐 그런 뚝배기형 선수도 한번 써가지고 뭐 롱볼도 해서 경기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의 인내심이 예전에 비해 좀 너무 떨어졌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리오넬 메시가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어려웠던 바르셀로나를 구해왔던 시절을 뒤로하고 떠난 상태에서 어떤 감독이 와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10월에 경질한다. 2달 만에. 그리고 나서 차비를 데려온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차라리 전반기까지는 그래도 쿠만을 지켜보고 겨울 휴식기가 있을 때 정도의 결정을 내려서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차비가 와서 잘하면 좋겠지만 차비가 와서 못할 경우에 정말 수습 불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차비를 너무 일찍 소진하다시피 하는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 쿠만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건데 그거 저는 바르셀로나가 라요전이 끝나고 나서 쿠만을 경질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더 이상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면은 바르셀로나는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안 좋은데 그럼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여유가 있는 바르셀로나였다면은 그럼 엘클라시코가 끝나고 경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라요전까지 져버리니까 와 이젠 진짜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대한. 사실 저는 이 라요전까지 졌을 때 경질한 것은 라포르타 회장도 본인의 안위를 걱정했기 때문에 일단 쿠만을 잘라낸 것이다. 베티스 시절에도 그렇고 라스팔마 시절에도 그렇고 키케 세티엔 감독은 정말 촉망받고 아주 기대를 받고 뭐 좋은 그 실제로 왔을 때는 바르셀로나 축구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감독이었지만 결국에는 나가리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만이 왔을 때 그리고 뭐 아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거 차비 오기 전에 잠깐 하는 거고 성적 안 좋을 거고 성적 안 좋으면 이렇게 잘릴 거다. 근데 그 예상대로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플랜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쿠만 이후를 대비할 때 조금 더 고민을 잘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쿠만을 자르는 건 이해하지만 다음 대안은 그럼 뭐냐. 근데 지금 차비가 결국에는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뭐 잘랐을 수도 있겠죠. 차비가 그 사이에서 쿠만 상태가 이렇고 너도 알겠지만 우리 구단이 이런데 너밖에 없다. 너가 구단을 위해서 설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차비 입장에서도 지금 독이 든 성배입니다. 성배가 아니죠. 독배예요. 그렇죠. 사약을 받은 거예요. 지금. 야, 너 지금 지도자로 한번 뒤통탄 세게 맞고 시작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혹시라도 구해낸다면은 진짜 그러면은 펩과 같은 구세주가 될 수도 있는 거긴 하죠. 하지만 펩이 바르셀로나를 맡았을 때 선수단 구성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데스트를 오른쪽 윙으로 쓰고 있는 바르셀로나란 말이죠. 세르지 바르후안조차도 사실은 바르셀로나 B팀 감독을 이번에 처음 맡은 상황이고 사실 세르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올드 축구 팬들은 아실 겁니다. 뭐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을 대표했던 풀백 출신으로 뭐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했었고 뭐 굉장히 이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94년 이제 미국 월드컵도 참가를 했는데 땅땅 해가지고 요 분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언제? 좀 몇 년 됐습니다. 그 한국에서 슈틸리케 감독 선임하려고 할 때. 네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게 좀 근데 불가능했던 게 본인은 이제 감독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만 프로필이 좀 안 좋았죠. 그렇죠. 안 좋잖아요. 프로필을 따졌어요. 한국 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는 프로필 자체가 아니었었습니다. 데파이를 그러니까 최근에 측면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결국 리떼용 쓰면서 측면을 돌리기도 했고 이번에 아구에로가 돌아오면서 이제 측면으로 서기도 했는데 데파이가 측면에서는 되게 못해요. 그렇죠. 측면에서는 얘는 그러니까 이제는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도 최전방에서 계속 뛰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측면에서면은 무지성 크로스 올리는데 다 그냥 연결이 안 돼요. 그 메뉴 7번 데파이 시절 아닙니까? 측면이라는 게. 이번 시즌에 진짜 바르셀로나가 계속 크로스 기록들을 막 세우고 있거든요. 많이 한 걸로. 많이 한 걸로 그 기록들을 예전 OS 메뉴처럼. 그러니까요. 막 30개 넘게 40개, 50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차비는 지금 여기 지금 문도 데포르티브에도 상세하게 어떤 축구를 할 것인가를 벌써 예견하는 뭐 그냥 4-3-3 기반이고 그 원래 그 바르셀로나가 하던 그 축구인데 측면 공격수들을 좀 넓게 쓴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의 느끼기엔 루이스 엔리케 시절에 4-3-3에 좀 더 근접하다. 과르디올라 축구보다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3-4-3에 가까운 대형을 많이 이루게 된다. 전방 공격수 하나에 그 뒤에 사이사이에 메잘라를 두고 측면 공격수를 아예 벌려놓고
뒤에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가 커버해주고 상대적인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축구인 거죠. 그런 축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되냐는 말이죠. 이 구성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지배하고 경기력 넓게 쓰는 축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잘 구사한다라는 뭐 현지에서 카타르 리그를 지켜본 많은 인사들의 얘기를 통해서 거의 뭐 차원이 다른 축구를 한다 카타르에서는.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전성시대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거기 카타르에서 하는 거를 지금 뭐 여기다가 갖다가 이제 대서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참고로 제가 뭐 국내 몇 안 되는 카타르 리그 현지 경기를 보기 위해서 카타르 출장을 갔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타르 리그는 진짜 극단적으로 그 외국인 몇 명의 개인 기량에 매우 의존하고요. 그 히어로볼이라고 그러죠. 히어로볼 성향이 정말 강합니다. 조직적인 플레이 거의 안 하고 한국영 선수도 카타르에서 뛸 때는 좀 플레이메이커처럼 공을 오래 쥐고 흔드는 플레이를 해야만 했고 남티 선수가 잘 먹히는 것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올 때마다 드리블이 좀 길어지는 것도 뭐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혼자 뚫고 들어가서 해결해주기를 늘 바라기 때문이고 거의 모든 팀들이 그런 풍토 안에서 축구를 해요. 왜냐하면 카타르 자국 대표 선수들과 그 외국인 선수들과의 기량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데 차비 감독은 거기서 자국 선수들을 어느 정도 잘 활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직적인 축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원체 조직력이 꽝이기 때문에 차비가 어느 정도 조직적인 축구를 이식했을 때 다른 팀들과의 격차가 엄청 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나라가 거의 그런 축구를 안 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결국엔 이런 그 점유한 축구를 봉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강력한 전방 압박과 상대의 빌드업 기점을 괴롭혀서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고 상대가 잘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축구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최근 라리가에는 그런 그 점유한 축구를 괴롭히는 형태의 그 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하든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꽁꽁 잠그든. 그런 상태에서 사실 바로 차비 감독이 와서 그 축구를 딱 도입을 했을 때 뒷공까지 계속 쳐맞으면서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비가 갑자기 그렇다고 와서 지금 팀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차비고 바르셀로나 DNA를 강조했던 점유율을 중시하는 감독이지만 뭐 실리 축구를 좀 초반에 해봐야겠다 이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뭐 지금 보시면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차비가 사단이 9명이다. 10명이 온다. 뭐 지금 자기 형이 이제 수석 코치고 그 외에 형이 수석 코치예요. 바르셀로나 출신의 또 다른 그 유스 출신 선수로서 유명하진 않았지만 카탈루냐 지역을 기반으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이들 그리고 피지컬 관련된 스태프만 거의 4명 정도 되는 정말 대군단인데 이 군단들이 뭐 와서 이제 팀을 대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라포르타 회장도 이렇게 좀 힘들게 차비를 데려온 상태에서 원하는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줬겠죠. 뭐 카타르에 있던 스텝을 다 데려오고 뭐 어떤 영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많은 것을 보장해주겠지만 중요한 건 이 시즌 중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게 좀 걸리죠. 보통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비의 바르셀로나 컴백 전망 밝다 어둡다. 뭐 현재로서 어느 정도 밝다 어둡다의 기준을 좀 얘기해 주시면. 뭐 원하시는 표현을 하셔도 돼요. 희끄무리하다 뭐 아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둘 중 하나로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봐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차비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비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과르디올라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봤을 때는 좀 뭐 뚜렷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차비가 알사드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뭐 얘기로만 들은 것이지 실제로 그 축구를 봤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로만 봐도 차비가 유럽의 빅리그에서 그의 지도력과 그의 축구가 구현되는 것을 검증하지 못했는데 그게 될 거냐. 마치 유벤투스를 맡았던 피를로와 같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완전 미지수. 그렇죠. 물론 뭐 피를로 같지는 않습니다. 피를로는 차비보다 훨씬 내골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맡았다가 망한 거기 때문에.